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회를 맡은 뉴데일리 이성복 기자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문으로 사퇴하면서 치르게 되는 선거입니다. 놀랄만한 일은 이번 선거에 드는 비용을 모두 부산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234억 원입니다. 게다가 성추문 반성은커녕 선거표만 노리고 십수년 고민해서 결정한 국가시책인 김해 신공항 설립을 백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뉴데일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통일을 당당히 사시로 삼은 대한민국 최초의 언론입니다. 크나큰 책임으로 내년 보궐선거의 보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가늠자가 되는 것은 물론 정권 심판론의 민심도 읽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먼저 토론회 패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신 후보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1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델리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언론이나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장의 출마를 권유를 받거나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살았고 부산을 사랑하고 지금도 부산에 살고 있고 아이들이 부산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산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산을 잠시 돌아볼 일이 있어서 점검을 해보니까 정말 부산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힘들다.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부산이 망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사랑하는 부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서 부산을 다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그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이번에 나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부산이 살맛나는 부산, 정말 부자되는 부산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뒤에 이걸 보셨나요, 후보님? 우리 패널님도. 마 난디해라. 우리 박상원 박사님도 네. 부산 분이시죠? 예.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감이 어떻게 됩니까? 저걸 정확하게 서울 말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단디해라는 얘기는 열심히 해라는 뜻도 있고 또 열심히 해라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또릿또릿해라 아니면 뭐 저걸 최선을 다해라. 혼을 다. 이게 단디해라. 하여튼 단디해랍니다. 아니 그 후보님 마가 저게 이게 서울 사람들은 약간 반말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부산 그 사직 야구장에 가면 예. 그 상대 저 팀 투수가 1루에 나가 있는 선수를 롯데 선수를 견제할 때 하는 말에 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네. 그냥 상대에게 어떤 조금의 네. 자극을 주는 말이다 네. 이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 단디 해라를 분석하면 이런 거죠. 야 임마 네가 똑바로 해라. 그래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 제대로 해라. 네. 그런 뜻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가 뭐 왕이니까 마 하면 뭐 들으셔야죠. 후보님들은. 불필요한 견제하지 말고 똑바로 자,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은 민주당은 아마도 현재까지는 김혜영 전 의원이 유력 주자로 거론됩니다. 본인들이 뭐 의사표시는 아직 확실히 안 했습니다만은. 근데 뭐 부산 시민들이나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지금 뭐 경선도 경선이지만 어쨌든 본선에서 이길 사람을 골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산의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 뭐 오거돈 전 시장 사퇴할 때만 돼도 국민의힘이 쉽사리 권력을 탈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봤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형국입니다. 이 본인의 우리 이진복 의원님 본인의 본선 경쟁력이 경선 아닙니다. 본선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민주당 후보를 이길 자신감이 있는지 그런 점을 좀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선에 이기려면 아무래도 우리 예선은 뭐 고만고만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경선을 통해서 표가 정해지겠지만은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산 넘고 물 건너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선의 경쟁력이라고 이제 물으셨으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표의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홍준표 때도 부산을 그렇게 많이 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넘어갔고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거의 완패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시장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부산 전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저희들하고 함께 했던 많은 지지자들이 저쪽으로 떠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사람들을 여러 그룹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우리가 받아줄 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부산을 잘 알고 부산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후보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당신 또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시작해가지고 뭐 힘든 게 있어서 그런지 당신하고 자주 대화를 못 해봐서 좀 그런 느낌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팀들을 만나면서 아 내가 이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표의 확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뭐 워낙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면 뭐 새로운 일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져서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가정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론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 경력을 아까도 우리 이승복 기자님 사회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청와대에서 민원을 받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오는 민원은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민원들. 제가 보기에는 99.8% 정도는 이 처리가 안 되는 민원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난해한 법과 어떤 정책의 결단이 필요한 민원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민원들을 제가 청와대에서 3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국가의 어떤 민원 하나가 생기면 적어도 서너 개 기관 이상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되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 행정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구청장을 했는데요. 구청장을 하면서 그때의 국정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하면서 가장 밑바닥의 민심들 그리고 행정가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금융과 산자위 행안위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 경제가 가장 하도죠. 금융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데 이번에 이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저는 금융 정책의 실패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산자위에서 많은 공부를 했고요. 누구보다도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그리고 국정을 두루 경험한 경력을 가지고 복합행정을 해야 되는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그래서 위기의 부산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서 부산 시민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그리고 사실 이번 보궐선거는 임기가 1년 3개월짜리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공부만 하다가 말 것이냐. 지금부터 바로 뛸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은 후보들 중에서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부산 시민들에게 저 자신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잠깐 말씀하십시오. 저 아까 저 보니까 우리 이진복 후보님 부산 가장 내가 잘한다. 나 경제 한번 발음해 보세요. 네? 경제.
아까 우리 갱제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그래서 들렸어요. 아까 갑자기 눈도 이렇게 우리 저 이진복 후보 말씀 듣고 있으면서 갱제하는 순간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 갱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부산 사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정수 저 비서관실이 YS 때 YS 네, 때죠? 와이스 네, 때 네. 민정 민원이었죠. 예. 근데 박관영 비서실장이 초대 비서실장 하실 예, 때죠. 그리고 제가 네. 민정 비서관이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였고요. 네. 거기서 아니, 같이 했어요. 김혁규인데 해- 김혁규가 해학교. 됩니다. 이거 서울 사람 들으면 누군지 몰라요. 이준복 후보님 정치를 총 몇 년 하신 겁니까? 아유 뭐 그냥 오래되셨죠? 청년다운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뭐 남들처럼 뭐 경력이 탁 눈에 띄어나는 것보다는 저는 저 동네에서 살면서 그냥 당시에 정치 상황이 워낙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독재 정권의 사람들만 정치를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런 한가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그냥 참여를 했죠. 그래서 청년으로 어쨌든 참여를 저기 이제 동래구청장 4년 하시고 예. 삼선 의원을 하셨으면 16년을 이제 선출직을 했어요. 선출직을 하셨는데 요즘 여의도에 가면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지지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굉장히 인지도 부족으로 고전하고 계시는데 16년을 부산 시민 특히 동네 구민들이 구청장, 국회의원 3선까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생각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 문제는 지금 도대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정치를 하면서 처음에는 조직 쪽 일을 주로 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보고 기획을 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에서. 저는 당에서 기획하고 전략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하고 전략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언론에 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당 대표나 뭐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브를 해주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언론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 이름은 빼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당의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또 보면 이렇습니다. 동래구를 같이 온천천을 같이 서는 금정 동래 연제는 네. 제가 가보면 인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삼선 하셨으니까. 그는 이제 서쪽으로 가면. 그래서 전혀 동네만 짓겠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 저쪽 서부산 쪽이나 저쪽 동부산 쪽 그러니까 동네로부터 좀 먼 쪽은 아무래도 저를 잘 모르죠. 그리고 인지도라는 것은 움직이면서 더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뭐 시작인 지 얼마 되었습니까? 지금부터 올라가고 있고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성장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천천히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상승 곡선의 커브점에 왔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면 인지도 부분은 저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모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사모님 문제를. 사모님하고 결혼하신 지 얼마 됐어요? 85년도에 결혼했죠. 35년 결혼. 예. 뭐 대화는 많이 하세요? 밖에서 말을 많이 하고 들어가니까 사실은 집에 들어가면 말을 좀 많이 안 하죠. 사모님하고 이번에 보면 이제 불출마 선언하셨고 네. 그러니까 이제 4월, 5월부터죠. 5월부터 보면 굉장히 한 5개월, 6개월 동안 두 분이 굉장히 많은 대화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출마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사모님 입장은 반대하세요? 아니면 찬성하세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찬성하세요?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집사람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들인데는 사실 고통이죠. 고통이죠. 공직선거 특히 대중 앞에 가장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디 나가서 말도 함부로 못 하는 거거든요. 네. 모이타에 가서 때를 한번 밀고 싶어도 못 밀어요. 네. 거의 그 정도로 구술수가 생기는 그런 환경이니까 네. 정말 마땅하지가 않죠. 군대 갔다 온 아들도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직업 때문에 취직 하나 하기도 힘든 세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은 뭐 잘만 버티던데 왜 그래요? 그 아들은 뭐 잘났겠죠. 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 아까 우리 박 박사 그 얘기했잖아요. 그 16년 선출직을 하셨는데 뭐 지역에서는 잘 모르겠을 때 부산 전체적으로 봐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질문하셨는데 대부분 뭐 저희 정치판에서 보면은 사모님들이 극성으로 이 선거는 내 선거다라고 뛰는 분일수록
남편은 그냥 술이나 자시고 편안하게 있어도 부인이 열심히 뭐 대표적으로 술 자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만 박성범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 그 신은경 그 신은경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때밀이 말씀하셨는데 목욕탕에서 때밀어 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보니까 사모님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집사람은요 어디 가서 말하는 것도 잘 못해요. 그냥 조용하게 가서 봉사하고 사람들 조용하게 만나서 인사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해라면 못해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집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이 나서서 도움이 되는 일도 좋겠지만은 집사람은 될 수 있으면 좀 뒤에 있고 제가 앞에 나서서 전면에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인지도 떨어진다 떨어졌다 하는 소리 낫다 소리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래 하지 말고 많이 좋대요 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아까 박사원 박사 얘기했잖아요. 많이 좋아지고 있다면서요. 지지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2013년 이후에 재보선 평균 투표율이 3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선 같은 경우 여론을 너무 많이 반영을 하면 일반 여론을 반영하면 실제 투표율이 적어서 이 지역 당원들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대략 2대8 뭐 여론 8로 결정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경선에서 엄청난 경쟁을 벌일 텐데 이 경선이 끝나고 끌어안고 가야 될 텐데 말로만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을 이룰 어떤 보관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경선 룰에 관해서도 말을 조금 해야 되는 겁니까? 뭐 하셔도 됐습니다. 되죠. 저는 이번 경선 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지금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합당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당이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그 문제가 있어서 재보궐선거를 할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다시 후보를 낸다라고 해서 우리 당이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도 당헌 84조 2항, 그러니까 당규 22조 1항에 분명히 50대 50이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무슨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이 당헌 당규를 바꾼다 그러면 보수 정당의 전통적 가치를 정말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우리 당의 이름도 너무 많이 바뀌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헌 당규조차도 이 당의 헌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때만 되면 뭐 반찬 투정하듯이 반찬 바꾸듯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공당으로 살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정말 보수 정당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민심은 이렇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을 위한 불쏘시개냐? 도대체 우리인데 책임은 있고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이 부산의 책임 당원이 약 2만 5천에서 3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 당원 모두에게 모바일 투표권을 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투표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지금 8대2로 한다 그러면 시민 80에 일반 당원 20% 책임 당원 20%를 준다면 표의 등가 가치가 20%가 20대 1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이 자존심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런 선거를 하려 그러면 광역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아닙니다. 당원들이 힘없이 후보 혼자서 이 선거를 치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정성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보궐선거 부산 서울 보궐선거를 비롯해서 자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당원 배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과연 당원 배가 운동이 잘 되겠느냐. 내에게 책임만 요구하는 이런 당을 누가 찾아오겠냐는 측면에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선 후유증에 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구청장을 처음 할 적에도 경선을 했습니다. 저는 경선은 참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 경선을 처음 할 적에도 선출직을 처음 할 적에도 그 경선을 통해서 낙선한 두 사람과 함께 선거를 쳤습니다. 선거를 치다 보면 때로는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 부산시장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할 말 생략하면서
경선을 아름다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경선을 끝마치고 나서 사실은 말은 쉽게들 합니다. 그러나 패배한 사람이 승자를 돕는 일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상고초려를 해서라도 나는 공동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서 한 원팀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공동 캠프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선룰 관련해서 5대5 당원 당규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서 5대5 당원 50% 일반 시민 여론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총선에서 후보님이 이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죠. 근데 그 당시 국회의원 공천에서 5대5가 지켜졌습니까? 우리가 그 참 우리 당이 정말 문제더라고요. 공천을 하는 그 공간이가 마음대로 룰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이 저는 보수 정당의 가치를 자꾸 잃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대목은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 선대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헌 당규가 당의 헌법이라면 그 당원들이 위임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당헌 당규를 마구 무너뜨렸을 때 우리 후보님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지금 후보의 심정이 아니고 당헌 당규를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왜 못하셨습니까? 우리 박 박사님이 조금 타이밍을 조금 중복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총괄본부장 지원본부장을 하러 들어갔을 적에는 모든 것이 끝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밖에 있으니까 말을 못할 환경이 안 돼서 못 못한 겁니다. 제가 한 10초만 네. 쓸게요. 쭉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예전에 보니까 우리 집권 여당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무심 중간에 정권 재창출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권 탈환입니다. 탈환. 이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정권 재창출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을런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을 갖다 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책임 당원과 여론 비율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 8, 뭐 책임 당원 이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근데 잠깐만 지금 예선이죠. 예선은 100% 여론조사고 그다음에 본선 경선은 4명까지 뽑나요 이번에? 3명 뽑나요? 4명 뽑나요? 4명을 뽑는데 그게 여론조사 80에 당원 20인데 앞서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이 부글부글 끓어요. 네, 그런 점을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요 안건은 지구 역사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나라의 가장 큰 도시와 두 번째 도시가 동시에 성추문으로 재보궐 선거를 하는 이런 예가 있나 모르겠어요. 불과 시장이 되고 나면 서울, 부산에서 차기 시장들이 대선을 불과 1년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는 이걸 지고는 대선을 갈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대선 전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자리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대선 승리까지 노리기 위해서는 PK 지역 지지율이 60% 이상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산시장이 되었을 경우 이런 지지율 견인을 위한 본인의 어떤 정책이나 의지나 이게 어떤 게 있나 본인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산시장을 잘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이 되고 나서 정말 그 대통령 선거까지 1년 한 3개월 정도 남습니까? 1년도 안 1년도 안 남죠. 아니요. 11개월이 남죠. 11개월 사실 재보선이고 11개월 동안에 사실은 부산 시민들에게 야 시장 근마가 그래도 잘하더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쪽으로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칠 때 제가 중앙당에서 기획단의 조직 담당 기획팀장을 했습니다. 이주영 선배가 그때 총괄 기획을 하셨고요.
근데 그때 제가 기획을 하면서 부산 전국 전체를 또 해외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많은 것을 좀 이렇게 함께 했더랬습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인데 당시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이제 기획은 끝났으니까 부산을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제가 부산시당의 위원장을 하겠습니다. 부산이 그 정도로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부산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초창기의 여론은 50대 50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전국의 표를 분석해봐도 부산을 6대 4로 만들지 않고는 이 선거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인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청해서 부산시당 위원장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단 일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 제가 내려가서 시장 선거를 치겠습니다라고 하고 45일간 시당에 야전 침대를 깔아놓고 선거를 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입이 조금 돌아갔습니다. 그때 찬 데서 화동 많이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치료는 많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부산을 6대 4로 본 이유는 다른 지역은 표가 굉장히 유동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호남은 워낙 저쪽이 강하고 대구 경북 우리가 워낙 강하지만은 나머지 지역을 안정적으로 표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각종 우리 전략팀에서 분석한 자료에도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부산을 6대 4로 만들었는데 59.93인가 나오고 저쪽이 40.02인가 뭐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거의 뭐 6대 4로 나왔는데 그래서 100만 표를 이긴 겁니다. 다음 시합도 제가 다음 게임도 다음 대통령 선거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만 표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쪽 후보들이 이낙연 뭐 지금 이재명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후보가 없지만은 앞으로 일어나는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후보들이 변화가 무성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을 6대 4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전진기지의 지휘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부산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떠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올 것이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우리인데 올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범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 비용이 234억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네. 2명이 나왔을 경우입니다. 네. 4명이 출마를 하게 되면 268억 정도가 됩니다. 이 고스란히 부산시의 세금으로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기금이다 뭐다 해가지고 부산 재정이 거의가 바닥이 났습니다. 공무원을 1선구청에서는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또 한 번 약속하면 꼭 지켜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분들이 보면 오거돈 씨를 무소속으로 지원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리하면 무소속으로 뺐다가 다시 필요하면 당으로 놓고 이러는 테크니컬한 부분을 속임수를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꼼수가 이번에도 부산 시민들에게 먹히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는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뻔뻔스럽고 교만함을 가지고 시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11개월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충분하게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 이제 이진보 후보님께 제가 이번에 보면 저 김해 신공항 그거 사실상 백지화시키는 가운데 이제 가덕도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최근에도 흐름 보면은 2017년에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부산에 내려가서 그 당시 배재정 전 의원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들과 어시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답이다라고 대대적인 캐치프레이즈를 갖다가 내걸었고 그런 흐름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월성 1호기를 갖다가 이른바 고사시키듯이 이번에 김해 신공항 이미 2016년에 사실상 확정되어서 진행되었던 걸 고사시키고 가덕도로 갔는데 문제는 가덕도로 가자는 것이 부산 시민들의 아마 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준복 후보도 그 가덕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반대하거나 아니 김해 신공항 지금 이 정부의 입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서론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 당이 처음부터 가덕도를 하자는 건 저희 당 때였습니다. 허남식 시장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니까 저희들도 가덕도에 가서 선거 공약도 하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영남 5개권이 전부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분쟁이 워낙 심하고 논란이 계속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러면 우리끼리 하지 말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프랑스. 예, 프랑스 전문가를 불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번 봐달라 그래서 나온 것이 김해공항에 새로운 활주로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있었지만은 다들 합의를 하는 행식으로 봉합을 했지 뭐 않습니까? 신의 한 수라 그랬는데.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부터 시작을 하더만은 점점 더 가덕도 이야기를 다시 밀고 갔어요. 그러면서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5명만 뽑아주면 가덕도 공항 지어줄게라고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오고든가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가덕도 신공항을 한다고 공약을 내걸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 이제 논쟁이 되었는데 가덕도를 하든요, 김해 신공항을 하든요,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쟁 도시들은 활주로를 2배 이상 다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물류라는 것은 한 번 계약을 하면 5년씩 계약을 합니다. 부산이 공항을 만들어 놓고 공항을 만들려면 적어도 7, 8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길는지 모르겠지만은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년 동안에 말만 하고 삽질 한 번 못 낸 것이 공항이에요. 그 백맥 돌고만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그 와 있을 때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수영공항이었습니다. 부산이. 네. 그 수영공항을 와 있을 때 95년도에 처음으로 김해공항으로 이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군사공항하고 같이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95년도부터 시작해가 지금 2020년이 됐는데 공항이 또 부족하다 그래 또 바꿔야 된다 그래. 2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그 아까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걱정되는 게 뭐 16년 또 혹자는 14년이라고 합니다만은 14년 만에 다시 원위치된 거. 그러니까 계속 말만 무성하지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뭐 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보면 사실상 백지화시키고 가덕도 쪽으로 방향을 틀면 이거하고 또 한 2, 3년 끌다가 또 대선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정말 좋은 말씀. 그리고 이제 김해 지금 신공항을 2016년에 지금 확장하는 곳으로 지금 4조 정도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뭐 진행하다 예비 타당성 조사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겠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김해 공항이 위험해서 안 되겠다라고까지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덕도 공항을 하겠다고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냐? 지금까지 계속 정치적인 술수를 쓰면서 선거 때마다 이용해 먹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도 정말 걱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가덕도 공항도 안 하고 김해 신공항도 안 하고 어중중하게 도망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먹튀를 할 가능성이 보죠. 예. 굉장히 큽니다. 네. 아니 근데 11조 가량 든다는 거 아니에요? 11조 11조 드는데 들죠. 이번에 저 뭐 긴급 재난지원금 얼마 썼어요? 12조 썼어. 12조. 아니 그 표 4.15 총선에 표 얻겠다고 긴급 재난지원금 4인 가족 가구당 100만 원씩 딱 뿌리니까 12조인데 가덕도 12조면 하는데. 가덕도 12조 더 들겠죠. 활주로 만드는 거 말고 예.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철도 연결 부분이나 지하철 연결하고 또 기관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도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20조를 훨씬 넘길 거라는 겁니다. 기관 시설을 만드는 데만. 그러다 보니까 공항 만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최소 25조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는 지금 상황에서 세금 더 걷다가 맞아 죽을 판인데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돈 없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허남식 시장이요. 한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덕도 공항에 활주로 하나 만드는데 5조 원 듭니다. 부산 시민의 돈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예산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시민의 돈으로 가덕도를 지을 테니까 너는 허락만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어요. 그 이후에 그걸 허락을 해주는 순간 외곽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는데 들은 비용이 애보다 배꼽보다 애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배꼽보다 애가 크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발 이 정부인데 말하고 싶습니다. 먹튀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어디를 결정하든지 빨리 삽질부터 먼저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면서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는 얘기가 유명했죠. 저는 이 부산 신공항 문제를 보면서 정말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게 뭐 저는 공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김해가 나은지 가덕이 나은지 저는 판단할 능력이 없지만 이거를 선거 때마다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항공 인프라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분노감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후보자들 쭉 오시면 공통으로 제가 좀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뭐 어느 후보자든 부산 경제가 어렵다, 부산 경제를 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후보님은 혹시 엠벨리 마곡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마곡 지역 서너 번 갔습니다. 네, 거기가 한 100만 평 정도를 했는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천지개벽이 됐다. 뭐 이렇게 LG가 쭉 들어오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이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이제 들어왔는데 부산은 3분의 1이 강서고 3분의 1이 기장인데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다음에 이미 뭐 동부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강서도 땅값이 많이 오르는 상태입니다. 자, 뭐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구라일 가능성이 있고 핵심은 뭐냐면 양질의 저렴한 용지를 확보하실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십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뭐 토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부산이 서울보다도 5천만 평이 더 큽니다. 도시 규모가 부산이 더 큽니다. 그런데 부산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해안선이 꾸불꾸불하다 보니까 토지에 가용할 수 있는 면적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5천만 평이 큼에도 불구하고 서울보다도 도시가 혼잡해 보이고 가밀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린벨트를 국가가 모든 것을 풀어서 우리 서부산 쪽으로도 많이 지금 풀고는 있고 서부산 쪽에 1,000만 평을 택지를 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 전체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그림을 좀 그려야 된다고 보는데 부산의 수자원 보호구역 같은 것도 너무 턱없이 거의 뭐 50한 5, 6년간 묶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해동수원지 같은 사례들이죠. 제가 뭐 아주 코 흘리고 다닐 때 그 만들었던 그 수자원 보호구역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 저 구체적인 정책으로 해답을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싼 토지를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각 도시마다 똑같이 뭐 이 스타트업이라든지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토지를 만들어서 그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토지, 저렴한 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지금 센텀 2단지를 57만 평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덕 인근에 가덕 국제공항을 만들게 되면 또 그 김해공항 인근에 새로운 그런 그 영역들을 많이 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택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도 택지를 개발해서 저렴하고 양질의 산업 용지를 공급을 하는데 컨텐츠를 담기 위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부산의 센텀 1단지는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센텀 2단지 57만 평을 개발하게 되면 택지는 한 6%밖에 안 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거 동의합니다. 그 속에 전부 미래 산업을 스타트업을 그 생명공학 관련 업체들을 유지를 걸어들여야 되는데 국내에 있는 기업들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도시가 경쟁하고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저는 부산시장은 세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훌륭한 스타트업들뿐만 아니고 생명공학을 하는 그런 업체들 또 R&D 기업들 이런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이 셀즈맨이 돼야 되고 시장에 거기 가서 직접 그런 회사들을 유치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부산 시민들도 많이 보시지만 그 시장 후보의 변별력 가운데 뭐 해외 기업 유치다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김영삼 대통령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기업 유치가 됐습니다. 삼성자동차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근데 그 옆에 유유부지 강서란 엄청나게 넓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을 해야 됐습니다. 삼성자동차는 매립지 위에 떠 있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공장 준공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제성만 놓고 보면 삼성자동차가 그리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집안이 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립지 위에 해놓으니까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 자동차가 이리 오게 됐는데 어떤 아이디어든 간에 후보자들 중에 양질의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물론 이게 시민환경단체부터 좌파단체들이 공격이 예상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보관을 설득력 있는 보관을 가진 후보가 저는 사실 부산 경제를 어느 정도 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그나마 나은 상태로 뚫어낼 수 있는 그 킬러 컨텐츠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마는 또 뭐 각종 방송사에서 후보자에 대한 토론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핵심은 용지 확보다. 산업 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빠진 상태에서 어떤 컨텐츠를 세우겠다는 얘기는 제일 저는 좋은 사상도박이라고 방법은 봅니다. 제일 좋은 방법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LG가 구미에서 왜 파주로 갔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땅값이 사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작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부산은요 파주처럼 싼 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을 하게 되면 기본 땅값이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개발을 해가지고 줄 것이냐 스스로 개발하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대기업이 오겠다면 땅을 너희가 사서 너희가 전부 개발해라. 부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작은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공단을 조성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공단을 조성하더라도 공기업이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같은 것을 풀고 뭐 수산보호국을 풀고 이런 산업용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그 개입이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업들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땅을 살 적에도 그렇지만 공장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돈으로 다 짓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은 금융에서 돈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은 공장 인허가 하는 기간이 100일이 넘습니다. 포항은 한 달이거든요. 함안군도 한 달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들어왔을 적에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공장 허가를 일찍 못 해주는 부분을 막아주는 것이 기업들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용지도 좋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도 되고 금융도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래 인력들 양질의 인력을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은 말이죠. 최근에 기장에서 김해공항까지 20분 만에 지나가는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정산 밑에 산성 터널이 뚫혔습니다. 서울서 그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20분에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장에서 부산 신안까지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산으로도 가는 길이 있지만은 해안으로도 가는 길들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지리적 환경들을 보면 수도권에 못지않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따르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훌륭하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저 이진복 후보님께서 이제 보면 뭐 저는 2016년, 2017년 또 2018년을 갖다 통하면서 선거 세 차례 연거푸 이제 패배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뭐 당 이름 하도 많이 바꿨어. 그러니까. 어느 당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떠나가는 사람들이 좀 돌아올 수 있는 그 룸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동의하고 있고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이번 4.15 총선 이후에 지금 이 당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신탁 통치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 비대위원장 김종인 박사는 최근에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는 걸 갖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집권여당 쪽에서.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는 기존의 명예훼손, 형법상의 명예훼손은 아닌 5.18에 관해서는 뭐도 안 된다, 뭐도 안. 5.18을 갖다가 뭐 삐딱하게 얘기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위헌적이죠. 그다음에 기업 규제 3법. 또 이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니까 기업 개혁 3법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보면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 위원장의 이와 같은 5.18 역사 왜곡 금지법이라든가
기업 규제 3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런 모습과 미스매치 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후보들인데 물어야 될 걸. 아니 대통령 후보가 이번에 330만 부산 시민이 그럼요. 뽑는 부산 시장은 그래요.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보면 대선의 시금석입니다. 이 부분에 신탁 통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모두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당이 비정상적이니까 비대위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비대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럼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만들고 떠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할 뿐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분이 뭐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말이 좀 많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5.18 역사처벌법 부분은 국회에서 저는 쉽게 통과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민이나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건데 이거는 독재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해야 또 건전한 또 그 어떤 방법도 생길 거 아닙니까? 5.18을 우리가 매도하고 나쁘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해주는 것은 옳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 때 좌우를 균형 감각을 잘 보고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규제 3법 부분에 대해서 주호영 의원이 적극 반발을 하고 나왔었지 발표하고 난 이후에 국회의원들 생각하고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그 이후에 어느 자리에 가서 그때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사항이 좀 다른 거는 있다라는 이야기로 좀 말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규제 3법도 기업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가겠느냐? 아니다. 좀 조정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국회가 이 이야기는 잘 할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황 박사님 주신 내용하고 조금 걱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 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질문을 일단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부산 시민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광지로서 교통과 산업 기반 자기가 점점 젊은이들에게 탈부산이라고 해서 부산을 떠날 수밖에 청년 일자리를 청년 창업 청년 주거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집 한 채 구하기가 진짜 애들이 학교를 갔다 안 갔다 자식들한테 뭐 교육적인 가덕도 신공항도 그 공항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나? 왜 찬성을 해야 되고 왜 되어야 되는지 이 상인들을 어떻게 살려주실 건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죽었습니다. 전통시장 가까이 탑마트도 있고 자리가 나비가 있잖아. 선거 끝나는 얼굴도 안 보여. 당 눈치만 보지. 그 비율을 무조건 찍어주니까. 펜가르기라든지 민주당한테 졌잖아요. 앞으로 누가 되든 간에 정치를 하려면 똑바로 해주죠. 시민을 위해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를 한번 자문을 하고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단지하라 이 자식들아. 이런저런 얘기 속에서 저희 토론 과정에서 대부분 나온 얘기고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탈부산을 어떻게 막고 청년들 주거 대책 답변을 여기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이 인구가 정말 많을 때가 388만이 20년 전이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3주 전에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거 보면 339만으로 떨어졌습니다. 50만이 없어졌네. 약 50만이 20년 동안에 없어졌습니다. 1년 평균 2만 5천 명씩 없어졌다는 이야기. 시 하나가 없어졌네요. 네. 그런데 지금도 더 심각한 것이 최근 4년간 데이터를 보면 12,000에서 15,000 거의 15,000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70%가 부산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떠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다 인터뷰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럼 탈부산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부산이 첫째는 제대로 된 직업이 없다는 부분이죠. 우리 부산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그리고 해양물류, 그리고 건설업, 서비스업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5개 큰 산업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들이 사실은 해양물류 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물류도 사인파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세계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 5개 부산을 바치고 있는 이 산업들이 이제는 구조조정을 하고 또 새로운 산업의 틀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이 4차 산업을 준비를 못했다는 것을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에 누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관광 인프라가 없습니다. 부산에요. 크루즈선이 한 대가 딱 들어오면 3,0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이 아침에 9시에 딱 내려서 오후 4시에 배를 타기 전까지 어디를 가는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두 팀으로 나뉘어가지고 한 팀은 용궁사 절을 가고요. 또 범어사를 갑니다. 한 팀은 용두산 공원을 가고 태종대를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심을 먹는데 1,500명이 3,000명이 모여서 먹을 식당이 없으니까 공원에서 간이용 탁자 깔아놓고 도시락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쇼핑을 하는 게 뭐냐? 전기밥솥 하나씩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관광 인프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뭐를 했느냐? 뭐 준비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정말 새롭게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전혀 현상대로 가면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의 대표적인 해운대에 있는 모 호텔이 1, 2, 3, 4월에 공실률이 40에서 50%가 넘습니다. 강한리에 있는 호텔은 70에서 80%가 넘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산업의 안전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계절마다 사람이 잘려나가는데 어떻게 부산을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러고 젊은 아이들 결혼을 하려는데 뭐 저는 뭐 사골세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죠. 그러나 집 문제만큼은 부산시가 해결해 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제가 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택을 지금 1억을 전세금 1억을 빌려주겠다가 뭐 1억 5천까지 지금 키웠는데요. 부산의 평균 전세 가격이 한 2억쯤 됩니다.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 구리반지라도 끼고 결혼을 할 수 있다면 그 전세금 전체를 부산시에서 은행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빌려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자를 본인들이 낼 수 있도록 하고 젊은이들이 혹시나 그런 데 대해서 실직을 한다든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부산의 신용재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커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제가 젊은 팀들 한 10팀 정도를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에요. 어른들은 우리 보고 바닷가에서 놀면 되고 금정산 가서 놀면 되지 라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이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알바를 해도 서울을 갑니까? 왜 우리는 부산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없어가지고 거기에 이태원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저희들이 가는 줄 압니까? 부산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시설 또한 그러니까 내가 공부만 하고 밥만 먹고 일만 하고 살 수 있느냐? 우리 젊은이들답게 좀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라. 그래야 부산은 안 떠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처음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저 후보님이 지금 보시기에는 내년 4.7 부산 보선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좋았다가 흐렸다가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울산 시장 아시죠? 예. 김기현. 예. 김기현 당시 시장이 원래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다가 막판에 보면 경찰이 청와대가 등등등 개입하면서 결국 판이 뒤집어져서 송초로 현 울산시장이 되었고 지금도 이것이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중이고 또 재판 붙어 있는데 지금 보면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경우는 이거 우리가 좀 위기의 순간에 와 있다 얘기하지만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들이 뭐 선거를 치다 보면 뭐 물도 넘고 산도 넘고 바람도 맞고 해야 되겠죠. 그런 가정들이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울산시장 선거는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선거 조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눈 크게 부라뜨고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도 부정선거 논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차지하고라도 후보뿐만 아니고 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궐선거에 좀 더 전체적인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압축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장난을 친다 그러면 아마 크게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거라고 보고 우리 당도 만만하게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선거라는 것이 뭐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이용하려고 마음먹으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싱가포르 회담을 하듯이 김정은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서울을 또 온다든지 부산을 오게 되면 선거에 또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아마 그 기획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적 선거 기획을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한 준비 또한 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방금 우리 황 선생님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은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준비를 당 차원에서도 후보 차원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진복 전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오늘 아주 제가 기자로 볼 때 뉴스가 되는 발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덕도의 비용이 10조가 아니라 20조쯤 들 것이다. 이쯤 되는 공항 건설을 이제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만약에 가덕도에 삽을 푼다면 어떻게 보면은 국정농단이고 포퓰리즘이 되는 거죠. 4년 전 걸 뒤집었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하기가. 그렇게 되면 안 하게 되면 먹튀가 되겠죠. 이런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이 민주당 정부의 포퓰리즘을 비판하셨고 빨리 공항을 지어달라. 가덕도가 됐든 김해가 됐든 이게 이제 우리 이진복 후보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센터 미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서 생명공학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뭐 관광 활성화, 기업 규제 완화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습니다. 끝으로 간단한 소감을 듣고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델리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기의 코로나 우리 모두에게 참 어떻게 다가올런지 모든 걱정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도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겪어야 될 사항들을 잘 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씩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기의 부산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느냐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에서 행정학을 배울 때 부산이 국제 경쟁력이 있는 도시별 국제 경쟁력을 보면 한 85위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136위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부산이 그 정도로 뒤로 물러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물러서면 배랑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부산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산을 감히 진단컨대 지금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버려내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쓰레기통에 아름다운 장미를 새로 담을 수 있다라는 희망과 용기, 그것을 하고 나가는 결기가 있다면 저는 부산을 바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책 하나하나를 발표할 때마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시장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는 시장. 현장에 가면 문제도 많이 있지만 꼭 답도 있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듣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듣고 생각해내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위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정말 가벼운 점심 식사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산이 참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둘레길도 노약자나 장애인들과 함께 또 부산 시민들과 함께 편안하게 도시락 사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가까이 가는 시장, 함께하는 시장이 되도록 꼭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산광역시청의 이름을 부산광역시민청으로 바꾸겠습니다. 공무원 중심의 시청이 아닌 시민 중심의 시청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결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지 않는 시 있을 수 없는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이 새로 뛰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꼭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을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패널님들 날카로운 질문 하셨으니 덕담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죠.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